저는 뭐 상승 여력이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 1월까지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저는 뭐 연말까지 어영부영 좀 버티는 장세. 당구를 치면 이렇게 스핀이 먹으면 굉장히 네. 공이 그냥 픽 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스핀 먹은 당구알. 당구알은 결국 스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도가 둔화되죠. 스핀을 먹은 그 속도, 그 시점의 속도를 보고 주식시장을 보면 안 된다. 미국 주가는 아직 저점이 아니다. 저번에 밑으로 떨어졌던 한 번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당구공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스핀을 먹을 뭐 이렇게 계제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툭 쳐줘야 되는데 툭 쳐주는 건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든지 약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김명익 박사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의 네. 불꽃 튀는 전쟁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북을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뭘 네. 싸움을 붙여 어르신들을. 어르신들도 그러고 재미 보려 그래. 예, 근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약간 좀 두 분이 준비는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물가 얘기부터 그러니까 좀 물가가 살짝 좀 해봐야 정점을 되는 거죠? 찍었냐? 사실 뭐 7.7을 보고 나서 여쭤보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김 박사님? 예, 저는 물가는 이제 정점을 찍었는데 하락 속도가 문제다. 예. 예, 그런데 뭐 내년 상반기는 5, 6% 사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가서는 3 내지 4% 이 정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한진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김한진 박사님이 조금 더 끈적하게 더 오래 갈 거라고 혹시 보시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뭐 진작부터 물가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뭐 김 교수님과 뭐 비슷합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고. 네. 사실은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물가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은 네. 뭐 9월달 FOMC 의사록에 다 나왔잖아요. 네. PC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에 5.4, 내년도에 2.8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CPI로 이제 계산하면 네. 제 생각에는 제 자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올해 말 7.3. 올해 말 12월에.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내년 중반에 5.7, 6월에 그리고 내년 말에는 뭐 4.1. 그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살짝 온도 차이가 있다니까. 살짝 온도 차이는 있지만 김 교수님은 3에서 4. 네. 3자도 볼 수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5%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그거보다 약간 한 노치 두 노치 정도 높은 상황. 네. 그러니까 논쟁을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죠.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김 박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뭐 2% 간다니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죠? 근데 어쨌든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3%대 혹은 3% 정도에 근접하는 물가가 되면은 일단 연준은 일단 성공한 거네요. 내년 하반기에 이 정도 가면. 예. 뭐 물가가 그 정도 떨어진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그만큼 또 수요가 위축된다는 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뭐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예. 물가 상승은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은 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니까 우리가 그 경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미국 경제 보면서 자산 가격이나 GDP 보면은 예. 사실 연착륙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요. 예. 거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데 보니까요 계속 그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0.8% 내년 그런데 11월 한 달 지나니까 0.4%로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내년에 0.4%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3%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그 소프트보다는 하드 랜딩에 가까운 거죠.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에 대해서. 네, 뭐 거의 비슷한데요. 순서를 바꿔드릴까?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뭐 1분기나 2분기 초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2분기 후반 그러니까 조금 뭐 통화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투영되기 시작하는 거의 여름 어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네. 경기 지표가 뭐 분기로 따지면 2Q, 3Q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다. 네. 그 이유는 뭐 통화 정책의 시차 그리고 전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소비 쪽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인 서비스 부분. 네. 그 수요 인플레이션이 미국은 좀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 요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뭐 말씀하셨듯이 물가도 잡히고 경기는 대신에 서비스업 쪽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예. 이제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금리가요. 뭐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그래도 차별적으로 뭐 다른 부분들 다 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차별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전망만큼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4.2 어간 그 정도까지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올라갔던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어요. 네. 한 3.8 레벨인데 그러면 금리도 지난번 고점인 4.2 레벨을 찍고 더 이상 그 위쪽이나 그 부분까지 다시 반등한다든지 뭐 일시적이나마 뭐 4.4, 4.5 가는 그런 교란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네, 거의 없고 이미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김 교수님께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지만 저도 예전에는 살짝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서.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나왔더라면 그 전에 나왔어야지. 이미 나왔어야지. 지금부터 연말 또 해가 바뀌어서 내년도에 금리가 다시 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튄다면 그거는 신용물이 튀는 거죠.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김영익 박사님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예. 예. 저 미국 거 10년 적정 수익률이 한 4%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런데 미 의회가 추정한 것 보니까 미 잠재 성장률은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4%가 적정 수준이다 그러는데 지금 그 4.2%까지 올라가지고 뭐 적정 수준 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요. 뭐 내년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둔화를 반영해 가지고 예, 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최근 그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10년물 국채가 2년물보다 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3개월보다도 10년물 국채 그렇죠. 수익률이 더 낮아졌어요. 이거는 경기 침체가 확실한. 더 빨리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금리 4.2% 이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채권 투자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안전한 채권 위주로만. 예, 뭐 저도 지금 회사채 같은 거는 권유하지 않고요. 예, 지금은 이제 국채 만기가 긴 국채 정도로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주가도 관심 많고 금리도 뭐 관심이 많고 성장률에도 관심이 있으나 지금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는 단연 원달러 환율 혹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뭐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 투자자들도 다 관심이 있는데 대체로 한 10% 정도 가까이 이제 커렉션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원달러 기준으로. 예. 달러 인덱스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 정도. 달러 인덱스도 거의 9% 정도. 아니요. 올해 요번 달 들어서 예, 요번 달 들어서. 그래서 요번 달 들어서만큼은 원화 가치의 상승세가 예. 가장 돋보이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달러 가치가 거의 정점을 쳤을 것이다. 달러 지수가 115 근처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 하나 참조하시면요. 네. 이거는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달러 가치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32%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근데 30% 가대평가될 때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이었었어요. 이때는 미국 경제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하면서 미국 경제가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극찬한다는 때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후로 달러 가치가 거의 한 40% 떨어졌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대내 불균형 심화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정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돈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신흥국 통화지수나 선진국 통화지수에 봐도 우리 통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금방 또 제자리로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1440원 근처에서 원달러 환율도 거의 정점을 쳤을 것이다. 강한 상방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1250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50원. 예. 그러면 지금이 1320원 정도. 1320원이니까 예. 아직도 한 70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은요? 네, 저는 조금 1,300원을 일시 깰 수는 있지만 1,300원대에서 좀 시간을 끌면서 1,300원대에서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원달러가 좀 시원스럽게 떨어지진 못할 거다. 네. 강세를 보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진 것은 달러 약세로 약간 돌아선 것은 미국 내부에 그러니까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의 레이트 사이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 강세를 끌고 왔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저물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3, 4개월 이내에는 어쨌든 동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달러에 좀 힘을 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유로존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게 전개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날씨도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어제 나온 유로존의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일단 전달보다는 좋아졌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유로존이 그래도 잘 버티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의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내년도로 이제 좀 이연되는 그런 이슈가 될 거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구도,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침체의 골이 깊어가는 네.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시간 흐름을 예상한다면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시원스럽게 약세로 전환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도 좀 저항선이 지금 한 105선 정도에서 저항선이 형성될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도 또 반대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더디게 진행됨으로써 네.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올해 한 500억 달러 적자죠. 적자 예상이 되는데 고유의 요인 우리나라 원달러가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좀 강해지지는 못하는 요인들이 있고요. 또 교역 비중이 비교적 높은 중국이 아직은 지금 부채 조정이 시작되는 분위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중국 경제가 아주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인위적인 부양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위안화도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환율이 아니고 네. 또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강세 전환하기 쉽지 않다. 달러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덱스 기준으로는 김 교수님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 아까 $1 환율은 1,250원까지도 내년 상반기 보셨는데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한 100 정도까지 달러 지수가 예,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로 추가로 5%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두 분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되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그나마 미국이 선전할 거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김한림 박사님은. 그렇습니다. 근데 김영익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자율 조정이라도 미국 경기의 그 침체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뭐 미국 경제 요새 보면서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전혀 안 늘어나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네. 저 분홍색 비싼 게가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2019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소비는 지금 많이 늘어나 버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소비는 늘어나니까 저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저축률이 보니까 3.1%더라고요. 네. 근데 장기 평균이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일시적으로 뭐 저축률이 30% 이상 넘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요. 뭐 장기 평균은 한 7% 정도 되거든요. 이 3.1%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그 2007년 뭐 글로벌 금융위 전에 그때 미국 사람들이 가행 소비를 했거든요. 그 주순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률이 낮아진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일은 별로 안 하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보면은 지난 그 10월 실업률이 9월 3.5에서 3.7%로 올라갔는데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데 뭐 10,000명씩 감원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앞으로 고용도 감소하면서 저는 내년 1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김 박사님보다 조금 한 템포가 좀 제가 빠르게 전망한 것 같습니다. 김한림 박사님 뭐 반론은 아니지만 뭐 다른 뷰를. 아니 뭐 1분기부터 진행될 수 있죠. 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까지 나온 경기 지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워낙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고용 시장이 왜 타이트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기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조금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노동 인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거죠. 오바마나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그런 부분에서 또 그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떠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인력 공급이 굉장히 막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졸트 고용 구인 구직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1.8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이런 시장이 정말 연준은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물가 지표에서도 서비스 에너지 물가는 다 떨어졌어요. 유틸리티나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는데 에너지 제외 서비스 가격은 뭐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은 지금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이전했는데 역시 경기도 지금 1분기까지는 서비스업 쪽이 조금 버티면서 미국의 경기 하강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그 시각은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 포함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제 환율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다소 있는 것 같고 미국 경제 사실 주가를 반영하는 거는 뭐 실적의 총합이라고 하는 기업들 실적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그 두 분 다 반등을 말씀하셨어요. 김영익 박사님이 좀 빨리 말씀하셨고 김한진 박사님이 한 달 정도 늦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시점을 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거리죠. 왜냐하면 이제 하루에 나스닥이 7.7%, 7.3%가 오르는 날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이 반등이 과연 베어마켓 랠리라고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익 박사님 어느 정도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승 여력이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빨리 하셨으니까 또 빨리 마무리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물가 뭐 상승 열투나 금리 하락 이런 것들 주식시장이 반영됐는데요. 이제 남은 게 미국 경제 침체, 그다음에 기업 수익률 하락. 좀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예상보다 달이 바뀔수록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1, 4분기 이전에 아마도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낮든지 기업 수익이 낮든지.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물가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살 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뭐 여기서 상승 여력은 크지 않고요. 오히려 내년 1월까지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뭘 한 거니? 좀 좋아했는데. 자, 조금 늦게 반등 얘기를 하셨던 김한진 박사님은요. 저는 뭐 연말까지 어영부영 좀 버티는 장세. 그러니까 뭐 추가 상승은 어렵지만 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전부 좀 어그적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폭의 하락은 없이 아무튼 뭐 근근히 버티는 장세가 예상되는데 그 당구를 치면 이렇게 스핀이 먹으면 굉장히 공이 그냥 픽 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스핀 먹은 당구알. 그래서 약간 이제 당구알은 결국 스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도가 둔화되죠. 그래서 스핀을 먹은 그 속도, 그 시점의 속도를 보고 주식시장을 보면 안 된다. 곧 그 무게, 자기 무게에 의해서 속도가 둔화될 그 이후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주가가 결정되는 요인이 주가 자체, 밸류에이션이죠. 주가 자체에 어쨌든 싸고 비싼, 그리고 EPS, 기업이익,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생긴 이거는 조금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 보고서를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기는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김영익 교수님도 내년 1분기라고 보셨고 저는 좀 그 이유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경기 지표가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한 날 이렇게 1시에 딱 그 불경기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두 개씩 경기 지표의 불확실성이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좀 천천히 오고 그다음에 나쁜 뉴스를 반영하는 채권 시장에서의 가격 반응, 즉 금리 하락은 빨리 오고 하니까 EPS만 괴멸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그 사이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연초까지는 주식시장을 어거지로 버티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김영익 박사님, 한 2주 전인가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 1089를 찍었단 말. 많이 이제 무너진다 뭐 이런 좀 꽤 되긴 했는데, 근데요 이게 주가가 통상 6개월 혹은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경기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내년 2분기도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 미국의 경기 침체가 뭐 1년, 2년 쭉 간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왜 베어마켓 랠리지? 그냥 그 나스닥 기준으로 10,000선 이걸 그냥 저점으로 인식하고 지금 주식을 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아주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 저점이 아니다. 아니다. 예. 저번에 밑으로 떨어졌던 한 번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미국 주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주가도 뭐 장기적으로 저평가됐다, 계속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예, 제가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우리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 우리 10년하고 1년 국제수익률 차이입니다. 예, 그게 5개월 정도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선행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7, 8월에 급락했어요. 예, 그러면 5개월 시차를 본다면 뭐 올 연말 내년 1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주가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 물론 저는 우리 주가는 뭐 전전적까지는 안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가는 제가 평가하기 때 모든 제가 뭐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뭐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20, 30% 저평가됐는데 네.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는 아직 저점이 아니다. 한 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의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시점을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더 축소될 그 예, 선행성이 축소될 거 확대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내일인가 미국 그 컨퍼런스 오브 더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뭐 선행지수하고 미국 S&P하고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행지수가 경기에 이제 몇 개월 선행하느냐 그거는 뭐 시차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헷갈린 것은 과거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죠. 네. 뭐 길어야 한 7개월 정도 선행했거든요. 예,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월 고점인데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까지 발표됐는데 9월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그만큼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차는 뭐 일정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행성에 대해서는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경기에 관련돼서? 네, 요즘에는 좀 주가가 좀 잘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 것 같아요. 조금 욕심쟁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도 가능하면 많은 걸 뜯어내려고 하고 지금 주식시장은 미스터 마켓에 굉장히 그 욕심이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그 나빠질 때 그때 빠져줄게. 미리 우리는 그렇게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라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퀀트 베이스 이런 프로그램 매매도 많아졌고 또 개인들의 증시 참여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들에 굉장히 일비일비하고 이러면서 조금 시장이 사실은 정보의 어쨌든 비대칭성이 없어진 것에 비해서는 시장의 어쨌든 경기에 대한 선행성 뭐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2022년 올해 장을 보면서 옛날 장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내년도 미국 경제가 뭐 일단은 뭐 2Q, 3Q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조금 깊은 침체가 아니라 얇고 긴 침체, 기간은 길지만 깊이는 정말 조금 얇은 이제 그런 침체일 가능성도 있다. 혹시 시장이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의심도 좀 해보는데요.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는 김영익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우리나라 장보다는 조금 더 하강 위험이 남아 있다. 뭐 고점 대비로나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채권 금리 대비로나 그다음에 시가총액 GDP 비율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 장보다는 미국 장의 하락폭이 내년도에 더 클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이고요. 지금 뭐 차트를 한번 뭐 가져왔으니까 보여드리면 PER 밴드 많이 보셨겠지만, 그 PBR 밴드도 지금 뭐 많이 착해졌죠. 0.95. 퍼는 뭐 지금 코스피 퍼가 10배 조금 뭐 넘는 정도, 11배인가요? 그 정도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진한 색선은 마켓 캡입니다. 시가총액인데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지난번 9월 30일 2134가 바닥이었던 것 같다. 근데 밸류에이션 기준 바닥이랑 실질적인 바닥은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버블과 역버블은 시장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렴해진 주가 자체가 강세장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더 빠져야 되고, 금리가 더 빠진다는 것은 시장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EPS가 깨지기 때문에 현재 PR을 유지할 힘이 점점 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구공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스핀을 먹을 뭐 이렇게 계제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툭 쳐줘야 되는데 툭 쳐주는 건 주가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든지 약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 서 있는 거죠. 멈춰 서 있으니까, 멈춰 서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은 싸거든요. 근데 올라갈 힘은 없어. 추진력은 없어.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라는 거죠. 치고박는. 그래서 과매도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9월 30일 2100을 밑으로 깬다면 그건 과매도인데, 패닉셀링인데, 패닉셀링이 온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올까? 미국장이죠. 미국발 주가 하락이 오면 같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후폭풍.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용 경색, 뭐 제2의 레고랜드 사태든지 뭐 이런 게 안 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면 어수선해지면서 그냥 뭐 빠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다 경기 침체의 부산물인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바닥을 지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두 분이 워낙 금융시장에 오래 계셨고 또 지면들도 워낙 넓으시니까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에 경험했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고랜드도 그렇고 뭐 흥국생명 것도 그렇고 뭐 ABCP 전반적인 거 이런 걸 때문에 사실은 환도 좀 늦게 반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흡사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우리가 유니크하게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저변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일시적인 금융 컨디션이나 크레딧 크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경제 뭐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 수출이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뭐 위기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냥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정도로 떨어지는 뭐 그 정도지 위기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 구조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순환 사이클로 보더라도 경기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섰는데 이게 뭐 위기까지는 갈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 비슷한 것은 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위기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머리가 굉장히 아픈. 네, 머리 아픈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골치 아픈 국가가 또 나서야만 되는.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게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경기 침체 골이 훨씬 더 깊어지는 내년 2분기, 3분기 혹은 내년 하반기일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달러도 강세로 가고 원달러도 다시 1,400원대 위로 치솟으면서 똑같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에 9월에 보여줬던 그런 사태가 훨씬 더 강도 높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위기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1년 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네. 두 분 말씀 뭐 대부분 정리가
간결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김영익 박사님은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좀 경계하면서 규모 있게 반등한 그게 쇼커버든 뭐 아니면 추세 반등이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을 조금 줄여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김환진 박사님은 연말 연초까지는 그냥 박스권에서 개별 종목들 뭐 이런 호재성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면서 버틸 수는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굉장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적으로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 다 고생 끝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년에 더 힘들어 이런. 그래서 이럴 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경계하십시오. 이런 거는 장 상황에 관계없이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조언을 한번.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저는 저 주가 3천 시대에는 비중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멀리 내다보면 우리 주가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됐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3천 시대 주식시장에 관심 가졌던 것처럼 제가 뭐 내년 1분기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심을 갖고 주식시장에 떠나셔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비중을 조절할 일이 주식시장을 아예 세이 굿바이 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2020년 그 4월에 보여줬던 V자 반등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는 되게 물가만큼이나 끈질기다. 물가의 반대쪽에 있는 데칼코마니니까요. 네, 그래서 U자형 반등 혹은 바가지형 경기 회복, 바가지형 주가 흐름, 되게 인내가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버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주가가 일단 큰 저점 갱신이 일어날 정도의 패닉이 아니라면 해볼 만 하거든요. 네, 종목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도 보지만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더 주목할 필요가 네.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박사님 모시고 네. 오늘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또 한번 좋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